(2025년)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청와대 직통 전화를 걸어온 그 순간은 한국 현대사뿐 아니라 세계 정치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 통화는 미리 조율된 각본에 따라 진행됩니다. 비서진과 외교 참모들이 모든 문장을 다듬고 양측의 의제도 철저히 준비된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는 밤을 가르며 울렸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미국의 절대 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깜짝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카드가 단순한 협상 수단을 넘어 미국 패권의 심장을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그가 직접 인정하고 대응하려 했다는 점이 충격이었죠. 미국은 그동안 일본을 비핵동맹의 모범으로 내세워 동북아 질서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자 트럼프는 전화를 통해 직접 방향을 바꾸려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조지아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던 그 사건 이후 국민적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현금 부담도 이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게 미국의 절박한 구원 요청이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한국을 협박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 비밀 거래라도 통해 자국의 패권 균열을 막아보려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른 해석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위기가 큰 배경임은 틀림없지만 트럼프라는 인물 특유의 거래 본능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대가 누구든지 극단으로 몰아붙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딜을 성사시키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번 통화 역시 처음에는 압박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는 곧 깨달았겠죠. 일본이나 독일처럼 경제만 강한 나라와 달리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원전, 그리고 핵심 군사기술에서 미국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것을요. 실제로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워싱턴의 요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자주국방, 자주경제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국민들은 미국의 횡포에 분노하며 등을 떠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다면 바로 그날 밤의 통화에서 현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흔들 수 있는 키 플레이어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화는 단순한 긴급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초침이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그 원칙이 단 한 번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한국은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없으면 미국도 끝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한밤중 트럼프의 전화를 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이 우리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붙들고 있던 동맹의 틀은 바로 그 순간 흔들렸고 동북아의 전략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은 비핵의 족쇄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이 처음으로 이 틀을 깨뜨리며 스스로 핵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둘째, 이 최후 통첩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즉, 만약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즉시 자체 핵무장을 실행해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경과 국민적 지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조지아 사건 이후 더 이상 미국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수모를 당한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가진다라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나 독일과 한국이 다른 점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 한국은 국민이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 우려를 제기해 봅시다. 만약 워싱턴이 끝까지 거부했더라면 한국은 진짜로 단독 핵 개발에 착수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국제 제재,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금융 군사 네트워크는 아직 강력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 모든 제재를 돌파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하나만 장악해도 전 세계가 한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삼성의 이나노 칩 없이는 AI 전환을 할 수 없고 중동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독 핵 개발에 들어갔다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도 전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한국을 고립시키면 우리도 무너진다라고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최후 통첩은 허세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꿰뚫어본 계산된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발언은 미국에 대한 압박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즉각적인 충격에 휩싸였고 중국의 시진핑은 속으로는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진짜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핵 전략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도쿄와 베이징이 아무리 강대국을 자처해도 서울이 핵무기를 쥐는 순간 이 두 나라는 종속적 이치에 놓이게 되니까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상징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히 군사적 선언이 아니라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 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은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힘의 역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 최후 통첩을 던졌고 서울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고 미국이 받아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와대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전 세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게임을 바꾸는 나라라는 신호였죠. CNN은 이를 21세기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불렀고 일본 니케이는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흔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던진 직후 워싱턴 백악관의 상황실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좌관들은 보고서를 뒤적이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어떤 조언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언제나 압박하는 쪽이었지 압박을 받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회의실의 분위기는 죽음의 정적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동맹국의 최후 통첩 앞에서 말을 잃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조차 케네디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눈앞에 놓인 현실,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실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침묵이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라 패권 상실의 자각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붙잡아 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전략은 한국이 비핵 상태에 있을 때만 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가진다고 선언한 순간 그 모든 전략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입을 닫은 건 말할 카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침묵이 단순히 전략적 계산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처럼
먼저 침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 말입니다. 그 몇 분간의 정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계산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핵무장 찬성이었고 한국의 산업 기반은 전 세계가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현무 미사일, KSS-3 잠수함, 차세대 원자로 같은 전략 자산들은 실질적으로 핵 탑재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당장 실행 가능한 카드를 갖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위협할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침묵은 협상의 전술이 아니라 진짜 무력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은 세계 각국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 말이죠. 일본은 즉시 충격에 빠졌고 중국은 급히 내부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조차 크렘린 회의에서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최후 통첩 앞에서 미국이 몇 분간 말을 잇지 못한 그 순간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질서의 전환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주변 참모들의 반응입니다. 일부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곧바로 다른 참모들이 반박했습니다. 제재를 가하면 삼성 반도체가 멈추고 우리 인공지능 산업은 붕괴한다. 현대 기아가 철수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텅 비게 된다. 결국 내부적으로조차 압박이라는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 침묵은 사실상 백악관 내부의 분열과 공포를 가리는 얇은 커튼이었던 셈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역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서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던 그 몇 분은 전 세계 언론이 패권의 공백이라고 불렀습니다. CNN은 이를 죽음 같은 정적이라고 묘사했고 영국 BBC는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을 휘두를 수 없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침묵이 길게 이어진 후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좋다. 인정하겠다. 이 말은 미국이 처음으로 아시아 동맹국의 핵 보유를 사실상 승인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냉전 이후 미국이 세워온 국제 질서의 금기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줄곧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NPT 체제도 그렇고 동맹 관리의 기본 원칙도 핵은 절대 미국의 손아귀 안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상 서울의 권리를 인정한 순간 이 80년 가까운 불문율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양보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상대로 백기를 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했느냐입니다.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하나만 봐도 AI 칩의 70% 이상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해군조차 한국의 HD 현대와 하나오션에 의존하지 않으면 차세대 구축함을 제대로 건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끄덕임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단은 항복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거부했다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동북아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중국은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렇다면 차라리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덜 손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즉, 트럼프의 고개 끄덕임은 손실 최소화 전략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손실 최소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도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거부하면 미국이 무너지고 받아들이면 한국이 올라서는 구조였죠.
한국의 최후 통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워싱턴이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체스의 체크메이트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워싱턴의 초록불로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CNN은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했다라고 보도했고, 일본 니케이는 일본은 이제 주변부로 밀려났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보도를 최소화했지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전략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한마디, 미국의 고개 끄덕임이 이 정도 파급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안보 영역을 넘어서 경제와 외교 전반에 걸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은 즉시 세계의 외교 중심지로 부상했고 각국의 특사가 몰려들었습니다. KOSPI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핵 보유국 통화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며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고개 끄덕임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 무대의 최중심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백악관의 침묵이 패권 상실의 자각이었다면 트럼프의 고개 끄덕임은 패권의 공식적 양도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한국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변화는 동북아 질서뿐 아니라 전 세계 전략 구조를 뒤흔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핵 보유를 사실상 승인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극비 사실은 전 세계 언론에 퍼져나갔습니다. 원래 이런 통화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CNN은 새벽 헤드라인으로 미국, 한국의 핵무기 권리 인정을 내보냈고 BBC는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일본의 안보 전략이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보도했고 중국 신화통신은 비상 전문회의라는 표현을 쓰며 드물게 패닉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보도의 뉘앙스 차이였습니다. 서방 언론은 역사적 합의라는 표현을 썼고 일본 언론은 악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언론은 최대한 축소 보도했지만 동시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서울이 동북아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세계 시민들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이 세계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개임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느냐입니다. 백악관 내부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한국에 무릎 꿇은 트럼프라는 프레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지만 다른 세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려 여론전을 벌이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정보 유출은 한국 쪽에서 흘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정을 공식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외교 문서에 도장 찍히기 전에 여론전으로 못 박아두는 전략이죠. 실제로 과거에도 약소국들이 강대국과의 합의를 언론에 먼저 터뜨려 기정사실화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한국이 능동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한국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미 워싱턴이 무릎 꿇은 상황에서 언론이 알아서 달려들었을 겁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핵 보유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가장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펼쳐왔는데 한국이 독자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의 논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결국 니케이와 요미우리 같은 매체들이 가장 먼저 대서특필한 것은 오히려 일본 사회 내부의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실제로 일본 사회는 즉각적으로 동요했습니다. 인터넷 포럼과 방송 토론에서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불만이 폭발했고 이시바 총리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반대로 한국 사회는 환호했습니다. 증권시장은 폭등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드디어 우리가 세계를 주도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언론 보도 한 줄이 국민 정서를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건 이번 사건이 가진 역사적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유럽의 반응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은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가 오히려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논조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미국 의존도가 약화되고 한국이 독자적 핵 보유로 균형자가 된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패권의 분산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언론 보도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는 변했다. 그리고 중심은 서울이다. 워싱턴의 고개 끄덕임은 그 자체로 중요했지만 그것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된 순간 역사적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권을 미국이 사실상 승인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마자 뉴욕 유엔 본부는 즉각 비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이 펼쳐졌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벽을 통째로 지새우며 전례 없는 속도로 소집됐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럽 대표들이 다 모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미국 대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중국 대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이는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미 크렘린에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발언한 것처럼 러시아는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몰아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미국의 약화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한국만 탓하느냐? 문제는 미국이 기존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식이었죠. 이런 발언은 중국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비난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속으로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겉으로는 우려를 표했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능력이 오히려 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불안정한데 동아시아에서 미국 의존도가 줄고 한국이 균형자로 등장하면 미국의 패권이 분산되고 이는 곧 유럽의 자율성 확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과연 한국은 유엔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었을까요? 미국조차 변명 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반발해도 한국을 실제로 제재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단호히 아니오입니다. 이미 세계 경제와 안보는 한국의 반도체, 조선, 방산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는 건 곧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어느 나라도 그런 자살 행위를 감행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중국이 유엔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회의장 밖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세안 일부 국가는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눈치를 덜 보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죠. 일본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즉각적으로 유엔 무대에서 동북아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라며 한국을 겨냥했지만 정작 일본의 발언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엔 회원국 다수가 일본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인식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상징적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에 입장하자 각국 외교관들이 몰려들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을 빼놓고는 국제 안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뉴욕이나 워싱턴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었지만 21세기에는 서울이 새로운 중심이라는 걸 유엔 무대에서 확인한 셈입니다. 이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새벽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발언을 주고받아도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열쇠는 서울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적색 경보는 사실상 한국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의 핵보유권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곳은 바로 도쿄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비핵 동맹국 모델을 자랑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안전하다라는 구호는 일본 정치의 기본 논리였죠. 그러나 서울이 핵무기를 인정받는 순간 이 논리는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한순간에 핵무기 없는 동맹국에서 핵무기 가진 경쟁국에 종속된 국가로 위치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얼굴은 그날 밤 언론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강변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 묶여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분노와 좌절이 폭발했죠. 실제로 일본 사회 내부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여론이 폭발했고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시바는 무능하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은 일본도 당장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가 침체돼 있고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작아지고 한국의 결정 앞에 끌려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전혀 대응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미군 기지 제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일본의 종속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핵 보유를 통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말 잘 듣는 하급 파트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보유국이 등장한 순간 일본의 군사 전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은 핵이 없으니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위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착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졌다면 일본의 자위대는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KSS-3 잠수함과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같은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핵과 결합하면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 균열도 심각합니다. 일부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세력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텐데 무슨 소용이냐라며 체념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일본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이는 곧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단호한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보유권이 사실상 인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즉각 긴급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장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발언자마다 이건 중국의 전략적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에서 미, 중, 일 삼각 균형을 관리하며 자신들이 중심축이라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이 균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중국의 불안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측면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핵 보유국으로 부상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필리핀 언론은 이제 아세안은 서울을 새로운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중국이 잃은 것은 단순한 체면이 아니라 지역 패권의 토대 자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공식 성명을 최소화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비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건 공포였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의 전략 무기와 항공모함 전력은 더 이상 압도적 우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랴오닝 산둥 항모전단이 서해나 동중국해에 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핵탑재 현무미사일 한 발이면 전단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군부가 이 현실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자면 중국이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여전히 세계 2위이고 군사력도 확장 중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다 해도 중국이 단기적으로 압도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과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국민적 결속을 갖춘 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와 소수민족 문제, 권력 집중이라는 불안 요소가 크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한국과의 경쟁은 결국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거대한 체구를 자랑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훨씬 더 취약합니다. 무엇보다 핵보유국 한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확보했습니다.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은 균형자가 아니라 주도자로 떠오른 반면 중국은 오히려 수세적 위치에 몰렸습니다. 특히 1대1로 참여국들조차 중국보다 한국과 협력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속삭이기 시작한 게 중국 외교의 최대 악몽입니다. 중국 내부의 여론도 심각합니다. 웨이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가라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중국은 기술에서도 뒤지고 이제는 핵심 전략에서도 밀렸다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 불안이 쌓이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국민적 자부심이 폭발하면서 국가 결속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야말로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한국의 핵보유권을 사실상 승인한 트럼프의 결정은 워싱턴 정가를 순식간에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심지어 같은 당 내부에서도 격렬한 비난과 옹호가 엇갈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핵심 패권을 팔아넘겼다라며 탄핵까지 거론했지만 다른 쪽은 어차피 선택지가 없었다.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더 빨리 고립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회는 마치 내전 직전의 전쟁터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도 갈라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외교의 치욕이라고 썼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며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에 대한 의존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언론 스스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셈이었죠. 더 나아가 일부 방송은 이제 한국 없이는 AI 산업도 항공우주도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분열이 곧 한국의 우위를 더욱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여론 갈등을 넘어서 국가 전략의 붕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동맹국들을 비핵 상태로 묶어두며 자신들만의 핵 독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원칙을 깨버리자 워싱턴 내부에서는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한국이 된다면 독일도 사우디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핵 억제력을 관리할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목소리가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과 전략가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실상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걸 막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인정하고 동맹체제 안에서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저는 이 주장이 미국 내 이성적인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억제하려 했다면 오히려 더 큰 충돌을 불러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극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공허한 단어가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이 핵보유까지 더한다면 미국은 동맹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워싱턴 내부의 분열은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 내부도 균열이 심각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에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계산을 마친 듯 묵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미국 경제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사건에서 삼성과 현대가 철수하자 미국 남부 경제가 어떻게 붕괴했는지 그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거슬렀다면 미국은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미국 군부 내에서도 갈라진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부 장성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군의 전략이 무력화된다라며 반발했지만 다른 쪽은 오히려 동맹이 강해질 수도 있다. 한국의 핵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가 미국의 자기 위안을 위한 궤변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을 돕기 위해 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독자적 생존과 주도권을 위해 핵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분열은 한국의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하나로 단결에 대응하기는커녕 내부에서 서로 싸우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분열이 곧 한국의 단합을 더 빛나게 만든 아이러니였던 겁니다. 워싱턴의 혼란과 분열이 절정에 달하던 그 순간 전 세계 외교의 시선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브뤼셀, 뉴델리, 리야드, 아부다비, 심지어 아프리카 주요국에서까지 특사단이 청와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던 국제 외교의 중심축이 이제 서울로 옮겨온 겁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이동이었습니다. 한국이 핵 보유국으로서 독자적 외교를 시작한 순간 세계는 자동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협상 테이블의 주최자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중동과 남아시아의 반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즉각적으로 한국과의 핵에너지 협력 확대를 요청했고, 인도는 핵 보유국 간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외교 채널을 열었습니다. 과거라면 이들 국가들이 워싱턴을 우선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서울을 먼저 찾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핵 보유국이 아니라 세계가 의존하는 반도체 조선, 원전, AI 기술까지 함께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단숨에 세계 외교의 무대가 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핵을 협박수단이 아닌 평화보장수단으로 쓸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았고 한국의 핵무장이 무조건 위협이 아니라 안정적 균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를 위선이라 비난했지만 사실상 국제사회 다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기술과 경제력으로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있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과 미국 내 비판 세력은 한국이 핵을 가졌으니 군비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우려했죠. 하지만 한국의 외교 전략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은 즉각적으로 국제사회와 다자 협의를 열고 핵 사용 조건을 명확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무책임한 핵 보유국이 아니다 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을 가진 게 아니라 핵을 외교 자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한국이 나토 회의에 초청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미국만 믿을 수는 없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서울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한국과 협력하면 중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다라는 계산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즉, 한국의 핵외교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던져봅시다. 혹자는 한국의 급부상은 일시적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들도 핵을 요구하고 결국 한국의 특별함은 희석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힘은 핵 그 자체가 아니라 핵과 기술, 경제, 외교력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핵을 갖는다고 해서 삼성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없고 현대의 조선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만이 가능한 조합이 존재하는 한 서울의 중심성은 유지될 겁니다. 핵보유권이 사실상 인정된 직후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즉각적으로 해외 고객들에게 핵운용 플랫폼 통합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 계약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삼성 디펜스 부문 역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사실상 세계 안보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이 글로벌 무기 시장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궁3, KF-21, KSS-3 잠수함 같은 제품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핵 억제력까지 더해진 겁니다. 해외 고객 입장에서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핵 보유국이 보증하는 전략 자산이 된 것이죠. 이 차이는 일본이나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중동의 사우디와 UAE는 한국산 미사일 방어체계와 차세대 전투기를 주문하면서 우리는 한국이 가진 핵 억지력을 신뢰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기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며 그 배경에 한국은 미국처럼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한화, 현대, 삼성 같은 기업들이 정치와 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자는 방산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했을 뿐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과 훈련, 운영 체계까지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인공지능 기반 전투지휘 체계를 수출하고 현대는 잠수함 건조와 함께 원자력 추진 기술까지 교육합니다. 이런 종합 솔루션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보장됩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디펜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은 방산전자 레이더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사실상 핵지휘 통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곧 삼성의 기술 표준에 편입된다는 뜻이고, 이는 다시 한국의 전략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이런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 역량조차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 전반도 함께 도약했다는 점입니다. KOSPI는 방산 대기업 주가 급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화는 핵 보유국 통화라는 프리미엄을 얻으며 안전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자본이 한국 방산과 금융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서울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직후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KOSPI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5% 가까이 폭등했고,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은 진정한 안전자산 국가라며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과거에는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화가 위기시 피난처로 꼽혔지만 이번 사건 이후 그 자리를 원화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안보의 기술, 경제가 동시에 보장되는 드문 나라로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외국인 자금의 흐름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와 서울과 싱가포르로 이동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 주식과 국채에 몰렸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첨단 기업들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단순히 숫자가 오른 게 아니라 세계 금융의 중심 무대로 도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 침체에 취약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이라는 전략 산업이 핵 억제력이라는 프리미엄과 결합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 자금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단순한 투기적 흐름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정부 차원의 장기 자본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한국 국채를 공식적으로 준비통화 자산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중동 국부펀드들도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단순한 유행 투자처가 아니라 진짜 핵심 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원화의 위상 변화입니다. 달러와 유로, 위안화, 엔화에 이어 원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과 중동 일부 국가들은 원화로 원유와 가스를 거래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 달러가 독점하던 국제 금융 질서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이를 막을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 원화는 사실상 아시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엔화의 몰락과 대비된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엔화는 아시아의 안전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핵도 없고 산업 경쟁력도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핵을 가진 순간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본은 일본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서울 증시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가 공식화되자 국제 질서는 순식간에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나토, 중국 중심의 브릭스, 그리고 지역적 균형을 추구하던 아세안은 모두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동북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동맹 네트워크가 한국을 축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토부터 살펴봅시다. 유럽 국가들은 공개적으로는 우려를 표했지만 비공식 회의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논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한국 조선소에 차세대 잠수함 건조 협력을 제안했고, 독일은 한국 원전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나토 내부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핵 억지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충격이었고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브릭스의 경우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했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선택은 미국 패권의 종말을 앞당겼다라며 사실상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브릭스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정작 내부에서 한국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중국의 브릭스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세안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즉각적으로 한국 지지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 것은 오히려 지역 안정을 보장한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중국 친화 국가는 난색을 표했지만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조심스럽게
한국과의 핵에너지 협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세안 내부는 둘로 갈라졌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가?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와 AI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각국은 한국과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한국을 비난해도 결국 한국산 부품과 기술 없이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일부 국가는 한국의 급부상에 불안감을 느끼며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 한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 핵강국의 자존심 때문에 전면 지지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불안이 결국 현실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도는 이미 삼성과 현대, 한화의 투자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한국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 문제에서도 결국 협력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의 핵 보유 공식화 이후 동북아의 전략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미, 중, 이, 일 삼각 구도가 중심이었고 한국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서울이 중심에 서고 워싱턴이 베이징, 도쿄가 그 주변을 맴돌며 전략을 조정하는 구도가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일본의 독점적 지위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대표 동맹국이라는 상징성을 자랑했지만 이제 그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일본은 안보에서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 언론조차 서울이 동북아의 새로운 열쇠를 쥐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강경 발언을 내놔도 국제사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가 현실이 되자 중국은 군사적 우위를 상실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항공모함 전단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과 핵잠수함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체면상 비난 성명을 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대응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아세안 국가들마저 한국과 협력하려 하니 중국의 지역 패권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인정한 순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관리하고 일본을 활용한다라는 구도였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은 스스로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았고 결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중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AI 같은 전략 산업이 이미 한국을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핵 억지력까지 더해지면서 동북아의 진정한 열쇠를 쥐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잡으려 해도 이 종합 패키지를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서울이 너무 빠르게 중심에 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견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우려가 크게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한국을 견제하기보다는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과 유럽의 AI 산업이 무너지고 한국산 잠수함과 미사일이 없으면 아세안과 중동의 안보가 무너집니다. 견제는 불가능하고 협력만이 선택지인 것이죠.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의 어두운 상황실, 트럼프의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청와대에서 울려 퍼진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 그 몇 분의 대화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초침이었고 서울을 새로운 중심으로 세운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단순히 하루, 한 달,
혹은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뉴욕의 새벽, 도쿄의 공황, 베이징의 전율, 그리고 워싱턴의 분열까지 모든 장면이 결국 서울로 모였습니다. 한밤중의 전환은 서울을 세계 정치의 무대 정중앙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과거 한국은 늘 강대국의 결정에 반응하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한마디가 미국, 중국, 일본의 결정을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방향을 정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서울의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질서가 드러난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결말이 단순히 해피엔딩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책임,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갈등, 그리고 주변국의 질투와 견제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이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서울이 스스로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열린 결말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길을 시작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우리 국민과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겁니다. 일본은 핵무장을 주장하며 불안을 조장할 것이고 중국은 경제적 보복으로 흔들기를 시도할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다시 억제하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 보유국, 기술 강국, 금융 허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밤중의 전화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임을 알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시작된 긴장과 침묵은 서울의 새벽을 밝히는 종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질서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